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읽었다면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남량 특집 한국의 공포소설가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호러 전문가 김선민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선민 작가님은 대학교에서 웹소설 창작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요. 호러 작가들의 모임 괴이학회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선민이라는 사람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장르문학과 웹소설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시고 기획과 후진 양성에도 애쓰고 계시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셨고 장르문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웹소설도 쓰십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든 글 쓰는 분들께 제가 궁금한 질문인데요. 작가님 어떻게 글을 쓰게 되셨어요? 좀 글을 쓰고 싶었다고 하는 거는 되게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가장 자아가 되게 막 만들어진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내가 평생 살면서 뭘 할 때 가장 좀 지루하지 않게 네.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뭘 해도 실증이 좀 빨리 나는 편이라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세계 문학 전집도 집에 꽂혀 있는 거 보시고 멋진 신세계도 읽다가 소설을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근데 그때 되게 더 많이 봤던 건 사실 그것도 봤지만은 그때 판타지 소설들, 무협 소설들, 그 다음에 이제 만화책 이런 서브컬처 관련된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세계 문화 전집도 읽고 뭐 집에 있는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내가 다른 거는 좀 실증을 빨리 내는데 글을 쓰는 직업, 뭐 이제 좀 뭐 창작하는 직업 이런 거는 내가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쭉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설가의 꿈을 가지셨을 때도 뭐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들, 뭐 무협이든 판타지든 이런 것도 쓰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근데 거고요. 그때는 되게 그런 구분이 없었던 게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자 했던 거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중간에 이제 국문과를 전과해가지고 국문과로 들어가서 소설을 쓰겠다고 해서 갔는데 국문과는 소설을 안 쓰는 거예요. 다들 되게 놀라죠. 국문과 들어갔는데 소설 쓰는 거 아니었어? 하고 그냥 연구를 합니다. 맞아요. 국문과는 가서 국문과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뿐이지 문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소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에서 이제 좀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을 먼저 해서가지고 희곡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희곡도 좀 공부하고 시나리오도 좀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제 선배님 중에서 정하나 작가님이라고 이제 문동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세미나를 좀 열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설이라 하면 이제 순문학 소설, 그러니까 그것도 단편 문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춘 문예나 문예지로 딱 형식이 규격화되어 있는 이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등단을 해야지만 소설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사실 내가 많이 읽었던 거는 이제 장르 문학이나 뭐 판타지나 무협이나 이런 서브컬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공부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애초에 분류 자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오히려 단편 소설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그 대학 다니면서도. 그때 단편 소설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뭐 좀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쓰겠다 이러면서 장르 소설을 쓰게 되신 건가요? 되게 우연찮은 기회로 이게 좀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그 소설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했던 원작 창작 소설 과정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그쪽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시놉시스랑 여러 가지 필터를 냈는데 된 거예요. 그게 1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진 작가들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장르 문학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썼거든요. 근데 계약하고 데뷔하고 보니까 장르 문학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컨진원은 이 네. 보는 각도가 네. 국문학과나 이제 뭐 약간 뭐 문학동네 그렇죠. 같은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는 그 작가 지망생들이 보는 그 각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거기는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는 문학의 영역보다는 좀 더 컨텐츠, 특히나 그때는 이제 영상화 IP가 되게 좀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네. 영상화 될 수 있는 장르 문학을 되게 많이 좀 요구했어요. 그때 굉장히 막 그 거액을 들여가지고 공모전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에요. 그때 이제 1억짜리 공모전 그때 네, 만들었어요. 있었죠. 그래가지고 네. 스토리 공모대전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군요. 지금은 좀 상금이 줄었고 네. 제가 그때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1억 정도로 해가지고 되게 규모를 키웠던 걸로 기억해요. 태양의 후예가 그 네, 공모전 맞습니다. 당선작이죠. 네, 네.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어레인지 돼서 저기 그 드라마로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잘 됐었죠. 네. 그러면은 웹소설에 관심 가진 거는 네네. 언제부터인가요? 이때는 아예 네네. 웹소설이란 말도 좀 생소했을 네, 때죠. 생소했을 때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장르 문학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작가 활동을 이제 막 할 때였어요. 그때 네. 베이아케 만들고 네. 이제 파수꾼들이라는 작품이 계약은 시됐었는데 좀 네. 책이 늦게 나와서 네. 그때 2018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제 성수동에 당시 안전가옥이라고 네. 안전가옥이 지금은 이제 좀 자리 옮겼는데 그때 이제 그 되게 좋은 자리 그 목세다가 네. 성수동에다가 아주 멋있게 네. 그 건물을 만들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 분들이 저한테 왜 소설을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가 2018년 그때. 네. 그리고 2017년 정도.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소설을 보기는 했었지만은 내 영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해가지고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르치려면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공모전에 이제 들어가서 무협으로 첫 작품 써가지고 공모전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해경이라는 필명도 네. 그럼 그때 정하신 거고요. 그때는 제 본명을 써요. 맨 처음 작품이. 네. 본명으로 하다가 그 작품이 이제 제목이 빡칠수록 세진다라고. 심지어 이제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요구한 제목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 웹소설 장명이 네. 웹소설 제목들이 처음엔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아요. 직관적이고 그냥. 근데 이 제목은 낯선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아무도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때도 카카오 초기여가지고 네. 초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다른 걸 지었었는데 이제 부제로 그걸 달아놨더니 이게 더 좋다고 이걸 하셨는데 네. 지금 무협소설 보시면은 그런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약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건데 네. 생각보다 시도가 좋지 않았는지 좀 그런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공모전 낸 게 카카오 밀리언 공모전이라고 네. 거기 이제 냈던 게 해경이라는 필명으로 악역무쌍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또 무협으로 네. 당선돼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무협이랑 판타지랑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그 괴이학회 지금 말씀해 주셨고 이제 작가님 프로필 설명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뭐 일단 뭐 인터넷에서 괴이학회를 검색을 해보면 괴담 공포 장르 전문 출판 레이블이라고 소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괴이학회 이름으로 괴담 소설집도 여러 편 내셨죠. 맞습니다. 아까 뭐 설명 들으니까 작가가 이제는 60명이나 네네. 참여를 한다고 하고. 근데 출판 레이블 이 단어가 낯설어요. 낯설죠. 괴이학회는 그럼 뭔가요? 출판사인가요? 네네. 아니면은 뭐 기획사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제 정의 내리기로는 저희 친목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네. 구속하지도 않고 네. 서로에게 의무도 없고 네. 뭐 회비도 없고 아. 그냥 이제 저희 조건이 딱 하나예요. 네. 계약자가 있으시고 호러에 관심 있으시면은 대부분 저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들어오시면은 단톡방 요청을 해드려요. 네. 딱히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건 없고 약간 인력사무소처럼 엔솔로지가 생기거나 네. 뭐 저희가 기획을 뭐 하시는 분 계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 이거 기획하고 싶은데 같이 쓰실 분 계세요? 그럼 거기서 모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작가님의 이 명칭이요. 작가님의 직함이 괴이학회 회장? 괴이학회 네. 협회장? 저는 괴이학회 대표? 저는 운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괴이학회 네. 운영자. 네, 운영자. 괴이학회를 제일 처음에 만드신 네. 분이 작가님이신 그러니까 거죠? 저라기보다는 저랑 같이 이제 함께하는 저를 포함한 7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뭐 남유아 작가님, 네. 그다음에 이시우 작가님, 엄기룬 작가님, 엄선우 작가님, 사만한 작가님. 네. 그래가지고 다 이제 모아서 7명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7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양꼬치를 먹으면서 저희는 양꼬치를 먹으면서 결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양꼬치를 네. 자주 먹는데 네. 이제 양꼬치를 먹으면서 한 명 빼먹었다. 배명원 작가님. 배명원 큰일 날 뻔했다. 배명원 작가님. 배명은 작가님. 배명은 작가님. 네, 네. 배명은 작가님까지 해가지고 7분이 같이 양꼬치 먹으면서 이제 서로 한탄을 해요. 왜 한탄하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호러 장르의
작품이 출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여기 출연했던 전공호 작가님도 그렇지만은 전공호 작가님 작품도 되게 호러로서 대표작이잖아요. 네. 근데도 그 작품이 호러란 말을 못 붙이고 일반 소설로 출간했단 말이에요. 전건호 작가님 이제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는 호러를 쓰겠다라고 했더니 편집자분이 네. 그냥 딱 잘라서 호러는 안 팔려요. 그럼요. 네, 호러 말고 딴 거 쓰셔야 됩니다. 이랬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편 소설로 호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였던 계기가 황금가지에서 만들었던 브릿지라는 웹 플랫폼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들을 좀 모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네. 이제 그 전고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유령의 카페라고 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호러 작가가 2000년대에 네. 많이 모여있던 카페였는데 거기 출신들이 사실 그 황금가지에서 호러 관련된 단편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활동을 좀 안 하시다가 네.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게 계기가 되시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약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제 양꼬치 먹고 취해가지고 우리가 춤 내자, 네. 엔솔로지를 만들자. 네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텀블벅 네. 많이 하니까 텀블벅을 하자. 내가 회사가 있고 내가 출판을 해봤으니 네. 내가 하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거예요. 네. 근데 딱 이제 술 깨고 보니까 이거를 어떡하지? 했는데 하지 뭐 해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장르소설 출판사인 황금가지가 네.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그 브릿지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 이 플랫폼은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라 가지고 네. 글을 그냥 올리고 맞아요. 이제 평을 듣고 하는 건데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호러를 쓰시는 호러에 관심이 많은 작가님 네네. 7분이 모이신 거군요. 그렇죠. 양꼬치집에서.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그 브릿지를 하면서 대관가지에서 한번 브릿지의 밤이었나? 네. 뭐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행사가 모임을. 있었군요. 행사를 통해 가서 연락처를 교환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그래서 연락처를 교환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모일 어떤 장소가 안전가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가옥에서 많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모이고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친해지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보통 해보고 싶다 해서 끝나는데 네. 저희는 그냥 한 거죠. 아. 그때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되게 텀블벅도 좀 잘 되는 시기였고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여건들이 좀 괜찮았다. 2010년대 후반에 이제 장르소설 독자층이 네네. 이제 커지고 황금가지라는 출판사랑 이 안전가옥이라는 출판사가 이런저런 실험을 네. 했고 한쪽은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했죠. 실험을 했고 한쪽은 오프라인의 근거지를 만드는 실험을 했는데 맞죠. 이 양쪽 실험의 결과로 이 호러에 관심이 있는 젊은 맞습니다. 한국 소설가들이 뭉치게 됐군요. 맞습니다. 이름은 근데 왜 네. 게이학회로 지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들 연구단체로 알고 네. 있잖아요. 학회냐고. 진짜 학회인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논문 발표해야 되냐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름은 나중에 지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엔솔로지를 만들자가 네. 먼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엔솔로지를 만드는데 무슨 엔솔로지를 만들까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 주제를 괴담 공포 장르 전문 출판 레이블이라고 붙였잖아요. 네.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호러라는 말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호러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되게 슬래셔한 영미권에 있는 좀 잔혹하고 네. 엽기적인 네. 좀 이런 식의 어떤 공포 장르로 한정돼 있는 네. 좀 그런 식의 이미지가 좀 많았던 거예요. 사실 이제 공포 소설이라고 해도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가 심지어 멋진 신세계도 공포 소설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코즈믹 호러라는 그렇게 이제 대중적이지는 않은 호러 장르도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호러 이렇게 들으면 그냥 호러 무비가 그렇죠. 떠오르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스크림 네. 이런 거 칼 들고 그렇죠.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런 게 떠오르니까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다. 이게 왜냐면은 호러 장르가 사실은 그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 많을 때 있었어요. 2000년대에 엽기 문화라고 이제 그게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정말 추억의 단어네요. 싸이가 처음에 엽기 가수로 유명했잖아요. 엽기 토끼 이런 엽기 캐릭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엽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온라인 세계가 열리면서 네. 같이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밈처럼 네, 막 네. 이제 유씨랑 같이 해가지고 퍼질 때였는데 그때 엽기라고 하는 그 잔혹한 어떤 그 약간 문화랄까 네. 그런 게 호러랑 결합이 되면서 당시에 나온 호러 컨텐츠들이 되게 좀 뭐랄까 약간 불쾌함? 을 주는 정도의 잔혹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 호러라고 하는 장르가 한국에서 소개될 때 굉장히 좀 축소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대중들이 다가가기에는 좀 딥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고어물이라고 네, 부르는 맞습니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걸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네. 호러인데 고어는 아니에요. 네. 뭐라고 하면 그게 뭐가 달라요? 막 얘기를 그렇죠. 하고 이거는 고어인데 또 호러는 아니에요. 이런 장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안 무서운데 네. 그냥 막 피칠감만 맞아요. 많이 나오는. 제가 사실 그 고어물을 잘 못 봅니다. 저도 별로 취향 아니에요. 애초에 네. 저는 괴약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호러를 비롯해가지고 무서운 영화를 아예 못 봐요. 그래서 맨날 저희 작가님 저한테 뭐 미드소마부터 해서 유전부터 해가지고 네. 맨날 소개해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저는 컨저링도 못 봤어요. 그때까지. 컨저링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딱 틀자마자 바로 껐습니다. 저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공포 소설가 분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있으시다면서요. 맞아요. 예. 공포 소설이나 공포 영화 되게 잘 보시는 맞아요. 분이랑 전혀 못 보시는 분. 저랑 배명원 작가님 못 보는 쪽이 속합니다. 그 못 보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네. 장점이 있다고요. 맞아요. 공포 소설 못 쓰는데.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무서워하는 거를 쓰면은 네. 사실은 좀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잘 볼 수가 있고 네. 저희가 약간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중성의 어떤 리미트를 저희가 줘요. 뭐 이슈 작가냐 남녀 작가냐 이런 사람들 맡기면은 네. 계약회는 성립이 안 됐어요. 그분들은 너무 그 슬래셔 고어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냥 고어 동호회가 될 뻔했는데. 그럼요. 네. 너무 딥하게 가기 때문에 저랑 배명 작가님이 이제 좀 그런 수위를 좀 조정을 하는 편이고 이제 괴담 공포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좀 대중성을 좀 갖기 위해서.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괴담을 엄청 좋아해요. 참 신기합니다. 네. 호러 장르는 인기가 없는데 네. 괴담은 인기가 있단 말이죠. 무서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 괴담과 호러는 네.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얘기를 항상 우리 작가님 술 먹으면서 맨날 이제 하거든요. 네. 결국에 괴담은 담이에요. 담이기 때문에 썰이거든요. 썰, 이야기. 짧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괴담은 이야기 형식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가지고 기승전결 맞출 필요도 없고 발상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괴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호러 장르는 기본적으로 규격이 있어요. 그 장르의 어떤 속성, 장르의 어떤 뭐랄까 규칙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빡빡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즐기려면은 그 규칙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재미를 아는데 네. 생각보다 그 규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호러 소설이 되려면 네. 일단 소설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뭐 규격도 있고 또 호러 소설이 그 쌓아올린 네. 그 장르가 쌓아올린 역사나 뭐 어떤 뭐 그런 개념들도 네. 있을 것인데 사실 뭐 그걸 공부해 가면서 즐기려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예. 그 영미 문학권에서는 이제 스티븐 킹이도 뭐 많이 나왔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스티븐 킹 소설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보면은 일단은 영미 문학권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그런 호러 장르적인 어떤 계보를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나 영미 문화권 사람들만큼 잘 알지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재반 지식이랄까?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편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호러 영미 호러의 계보라는 네. 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슨 하우스 호러라는 네. 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제인 에어를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딕 호러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원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제인 에어를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 푸른 수염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거는 잘 모르는 채로 저희가 스티븐 킹의 뭐 어떤 소설을 볼 때, 뭐 샤이닝을 읽을 때 약간 서양인들 영미권 맞아요. 독자가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읽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소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그들만의 문화와 어떤 생각들을 잘 모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어떤 파묘 같은 영화를 영미인들한테 보여주면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 무속을. 신기한 하겠죠. 좀 묘자리를 찾는 게 되게 신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많이 알고 직관도 모으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그 기독교에 기반한 공포와 무속에 기반한 공포 엄연히 다를 건데 그래서 호러 장르는 번성하지 못했지만 괴담은 의외로 대중적인 그런 문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공포 소설가 7분이 양꼬치를 먹으면서 우리가 책을 내야겠다, 소설집을 내야겠다, 맞습니다. 엔솔로지를 내야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호러라는 말 쓰지 말고 괴담으로 네. 해서 내보자. 그래서 좀 골랐던 것이 도시괴담이었어요. 네.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것 중 하나가 도시괴담이었는데 사실 도시괴담은 좀 일본 쪽 문화에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도시괴담, 도시전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일본의 어떤 모티브를 따고 싶지 않았고 네. 우리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괴이 서울이라고 하는 네. 서울을 바탕으로한 7명의 어떤 좀 무서운 이야기들 네. 그거를 좀 호러적인 어떤 장르의 규칙을 가지지 말고 좀 더 그 원초적인 이야기들을 네. 가지고 좀 써보자 해서 이제 엔솔지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서울도 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사는 도시고 온갖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소재로서는 정말 부족하지 않은 네, 배경으로서는 정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괴담의 모델로서 또 한국적 소재들이 네.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괴이 서울 다음에 괴이 도시, 괴이 네. 학원도 나왔죠. 맞아요. 괴이 시주 네. 갔던 게 그래서 괴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투표해가지고 괴이 학회가 나왔어요. 네. 뒤에 학회는 근데 왜? 네. 그것도 되게 고민이 약간 많았던 좀 이렇게 네. 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이름을 찾은 건가요? 약간 지금 좀 시간 지나가지고 그 당시에 네. 했던 대화들이 아마 남아 있을 텐데 네. 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이제 그런 괴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뭐랄까 무서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연구하듯이 파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양꼬치를 드시면서 그때도 양꼬치를 먹으면서 빠질 수 없죠. 양꼬치와 맥주를 먹으면서. 그 7분은 왜 이렇게 양꼬치를? 사실 제가 좀 좋아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면이 좀 있고, 우리 집 계약 작가님들이 술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이어가지고, 네. 만나가지고 맥주를 거의 한 짝씩 먹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양꼬치 먹으면서, 이제 좀 가볍게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이제 길게 하니까, 그런 이제 문화가 잡힌 거죠. 괴이 학회 결성은 그러면은 2017년쯤 했던 것 같아요. 2017년쯤이고요. 네. 그럼 이후 활동도 좀 소개해 네. 주십시오. 괴이 서울, 괴이 도시, 괴이 학원이 제일 반응이 좋았던가요? 지금 보면은 괴이 서울 다음에 괴이 도시가 만들었는데 네. 사실 괴이 도시에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기획을 할 때 서울에 쓰니까 대구를 하자. 인천을 하자. 네네네. 이렇게 도시를 옮겨가면서 하는 걸 기획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 맞아요. 좀 이렇게 뭐 책도 이렇게 단체로 사주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부천에서 그렇게 하면 왔었어요, 연락이. 괴이 부천 좋은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봤는데 제가 어쨌든 기획자니까 네. 제가 하려고 봤더니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른 도시를.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대구나 뭐 부산이나 이런 거 알아야지 쓰는데 네. 서울은 내가 그래도 아니까 어떻게 썼는데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고민했던 게 그럼 차라리 아예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가산의 도시를. 네, 가산의 도시. 월영시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네. 그 도시에서는 그 어떤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가지고 무대를 삼아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아예 맵을 만들었어요. 네. 맵을 만들어서 약간 괴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요소는 다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 월영시라고 하는 곳을 통해가지고 2권짜리 엔솔지를 만들고 네.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작가님들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때 규모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커지고 말씀하신 대로 괴이 도시 다음에 괴이 이제 도시 만월 빌라도 한번 더 나왔고 기기묘면은 이제 다른 세계관이에요. 이건 아예 그냥 고양이랑 이제 다른 소재들을 바탕으로 만든 환상 엔솔로지라고 네. 아예 환상성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모은 엔솔로지 또 따로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게이학회 엔솔로지인데 네. 소설집인데 이제 게이학회 소설집 중에서 그 월영시가 배경인 네. 그 세계관을 쓰는 이 소설집들이 여러 네. 작가님들이 참여하시는 그렇죠. 소설집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네. 다른 소설집들이 있는 거군요. 네. 주로 작가님들이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전 다 기획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분류가 잘 안 되면은 네. 이렇게 빼버려요. 이렇게 다른 식으로 빼가지고 지금 고통과 환희에서도 약간 그런 식이고 네. 지금 괴이한 미스터리는 이제 월영시 엔솔로지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괴이 학원도 월영시 엔솔로지에 들어가가지고 다 내용 연결돼 있죠. 제가 고통과 환희에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통과 환희에서 네. 저희 이 방송 수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SM 엔솔로지를 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좀 SM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적 취향인 거죠. 네. 그거를 한번 작가님이 해보고 싶다고 이제 기획을 던지신 거예요. 네. 유류영 작가님이 이제 기획자가 되셔가지고 해서 관심 있는 작가님들 모아가지고 하자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고 내용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선정적이거나 네. 엄청 이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잘 모아갈까 해가지고 북토코담 했었어요. 이거 가지고 전시회 하면서. 이 괴이학회가
뭐 처음에 의도를 여기까지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성공적이고 어떤 판을 짜고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서 다양한 작가님들한테 지면을 제공을 맞습니다. 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7분이 우리의 소설을 발표할 지면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작가 집단? 아까 그냥 친목단체? 커뮤니티. 하지만 굉장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내기도 하지만 요즘 많이 안 내는 이유가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출판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책이 꽤 돼요. 그래가지고 들녘에서 나온 책이라든지 뭐 지금 괴이 학원 같은 경우에도 비든 책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이제 뭐 명신학교 같은 경우도 요다에서 나온 거고 이게 콜라보에서 나온 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작가님들이 좀 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할 때도 있고 좀 이제 출판사랑 같이 논의해가지고 기획할 수 있는 것들은 출판사 내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엉뚱한 궁금증인데요. 어떤 집단적으로 IP를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세계관을 맞습니다. 만들고 뭐 설정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누가 나중에 괴이학회 그 소속이 아닌 다른 작가가 갑자기 쓴다. 뭐 그 세계관을 그냥 도용을 해가지고 쓴다. 혹은 뭐 이 세계관 전체가 무슨 어디 뭐 드라마 시리즈로 OTT로 뭐 판매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권리 같은 게 되게 뭐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코어스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괴이학회 세계관은 코어스토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IP로 작업하고 싶으시면은 저희랑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다 작가님들 권리랑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막 무단으로 도용할 수는 없게 일단 좀 막아놨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IP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 그냥 이거 뭐 지적재산권 뭐 이렇게 맞아요. 불렀던가요? 맞아요. 요즘은 좀 IP 뭐 이러고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IP라는 말이 좀 유행한 게 언제부터냐면 마블 시리즈가 유행했을 때부터.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지적재산권으로 많이 말했던 이유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만화책들이 영화화되면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게 영화로만 수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뭐 장난감, 뭐 엄청나죠. 뭐 음식하고도 콜라보하고 뭐 음료수하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캐릭터 재산권 정도만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캐릭터를 포함한 세계관 전체에 대한 어떤 IP라고 하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런 게 많은데 스타워즈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전체를 통해서 시퀄을 만들 수도 있고 프리퀄을 만들 수도 있고 외전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 전체가 일종의 재산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거를 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상업적 활동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괴이학회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괴이학회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쇄 및 원고료 미지급 당장 시정하라 성명서였는데 읽으면서 저도 이 문제 되게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싶기도 했고 괴이학회 같은 단체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구나. 친목단체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냥 그저 그런 친목단체는 그냥 술 마시는 모임은 아니구나. 이제 역할을 하는 어떤 작가단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성명서 내용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성명서가 사실은 이게 뭐 출판사 하나의 문제는 아니었고 좀 생각보다 미지급 된 금액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다른 작가님들도 사실 이게 인쇄가 책에 내고 나면 나오잖아요. 그 인쇄가 사실 언제 들어올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제 인쇄가 나왔다고 이게 정해서 오거든요. 근데 왔는데 막상 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안 들어오지 하고 밀려서 오랜만에 봤더니 여전히 미지급 상태고. 이게 출판계 진짜 고질적인 문제인데 장르소설 출판사들이 조금 더 부주의한 경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일반 출판사들하고는 작업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장르문화 출판사 전체 문제를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례인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 그 선인세를 주는 돈은 있는데 막상 이제 출간한 작가의 인세는 안 주는 게 약간 습관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시정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 말하면 잘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 네. 이거를 우리 단체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괴의학회뿐만이 아니라 네. 뭐 SF 청년연대라든지 네. 뭐 이제 다른 한국 추리작가협회라든지 뭐 SF 그 웹진 거울이라든지 네. 작가 노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연합해가지고 이제 작가의 이제 단체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좀 약간 변화가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작가들이 서로 연대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걸 좀 이번에 느꼈죠. 이게 분명히 출판계 전체 막 전반적으로 뭐 퍼진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뭐 한 회사 두 회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괴의학회 같은 곳이 역할을 해주시니까 작가로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집단 소송까지 가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다가 생각보다 사례들 중에서 해결된 게 좀 많아가지고 이게 뭐 숫자가 조금 뭐 많지는 않아서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거나 좀 이게 소송까지 가야겠다, 송사가 필요하다 하는 사례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집단 소송까지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작가님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괴의학회 관련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추천을 받을게요. 좋습니다. 좀 괴이한 노래 없습니까? 괴이한 노래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니면 학구적인 노래? 네. 제가 좀 저기 준비했던 노래가 그 뉴진스의 디토라고 사실 좀 괴이한 노래긴 해요. 괴이한가요? 저는 뉴진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뉴진스 노래 제일 좋아하는 디토거든요. 디토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괴이한 모티브가 많이 있어요. 음악만 들었는데 다음번에 뮤직비디오가 엄청 좋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진스의 디토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선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괴의학회 설명하시면서 작가님이 회사가 있어서 작가님을 중심으로 이 괴의학회가 운영이 되게 됐다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청취자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셨을 건데 제 휴대폰에도 작가님이 코어스토리라는 회사의 대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어스토리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스토리 디자인 스튜디오로 스토리를 설계 제작하는 회사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회사인가요? 스토리를 어떻게 설계하죠? 이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작가 활동하기 전에, 좀 그 시간이 좀 붕 뜰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파수꾼들이라는 그 작품을 계약하고 나서 출간이 꽤 걸렸어요. 한국마다 출간까지 한 4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네, 꽤 걸렸어요. 2013년에 계약했는데 나온 게 2018년이니까 거의 4년 정도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약간 지역 활동 같은 걸 좀 하면서 저희 성북구 정릉에 약간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거기 빈집을 좀 고쳐가지고 약간 작가 레지던시 같은 거를 약간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활동을 하면서 신인 작가들의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봤는데 작가들이 그다지 안 필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빈집을 고치는 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작가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네. 그 작가 레지던시가 밥을 공짜로 주느냐 안 주느냐 맞아요.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밥을 공짜로 주는 곳이 아니었군요. 밥은커녕 다 이제 무너져 내려간 빈집 고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이게 고쳐도 딱히 어떤 게 약간 좋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대학원은 이제 간 게 MBA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창업하는 MBA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이걸 실패한 이유가 이런 운영을 잘 몰라가지고 좀 니즈랑 맞지 않는 거를 했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직접 이제 좀 MBA 가가지고 창업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기업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고 사업에 대한 것도 공부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계시는 분들이 왜 작가를 도와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좋아가지고 작가를 하는데 작가를 도와주는 게 왜 사회적 가치가 있니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약간 공감을 못 하셔가지고 작가 뭐 그냥 집에서 뭐 워드 프로세서로 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한다는데 뭐.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작가가 지금의 소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생활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실 출판 작가만 해가지고는 좀 먹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외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작가 노동조합도 좀 있고 작가의 어떤 권리 신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업으로 풀려고 하니 이제
사회적으로 전혀 공감대를 못 갖다 보니까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컨텐츠를 교육하는. 네. 컨텐츠를 설계하고 컨설팅하고 컨텐츠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을 돕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좀 교육활동 위주로 좀 돌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설계한다고 디자인한다는 게 스토리를 여태까지는 되게 감각적으로 쓰시는 작가님이 많았으니까 네. 그 감각적으로 쓰시다가 막혀가지고 자기 작품을 완성 못 시키는 분들에게 좀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좀 어떻게 보면 교육해주는 네. 그런 식의 워크숍 활동들을 좀 많이 하면서 회사를 좀 운영했었죠. 그때는 사실 뭐 괴이학회 네. 발판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네. 괴이학회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좀 고민인 게 원래는 괴이학회도 IP 회사로서 네.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볼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상 시장이 또 네. 약간 좀 냉각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좀 이따도 말씀드리고 싶은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호러 장르, 공포 장르 콘텐츠에 대해서 네. 되게 좀 냉정해요. 그 냉정한 게 뭐냐면은 네. 돈을 주고 보진 않아요.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이 공포 장르나 호러 장르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콘텐츠는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공포 라디오 이런 거 되게 잘 돼요. 옛날에 괴담집도 네. 사실 그랬고 그 전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네. 것도 무료 콘텐츠였던 맞아요. 셈이죠. 근데 네. 유료 콘텐츠로 하는 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사실 좀 우리 작가님들하고 진짜 맨날 술 먹으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작가님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초자연 현상이나 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커요.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귀신을 좋아해요. 아. 왜 그러냐? 네. 무속에 대해서 네네. 익숙하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은 귀신을 호기심을 가지고 귀신에 대해서 약간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자연 현상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다지 무서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볼 만큼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막 니즈가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돈 들 때 언제 내냐? 정 보러 갈 때. 전 보러 갈 때. 사주 보러 갈 때.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땐 돈 진짜 잘 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설로 써가지고 낸다? 왜냐면 나는 직접 가가지고 점을 보면 되는데 굳이 내가 소설을 볼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인 거죠. 진짜 저희가 귀신이 은근히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니고 네. 예, 뭐 은근히 친근하다는 게 네. 사실은 제사 지낼 때 그럼요, 예, 저희가 다 그 그럼요.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혹은 뭐 조상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영미권에서 보기엔 귀신인 거잖아요. 예, 귀신인데 귀신을 심지어 섬겨.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무속인들을 만날 때에도 그 귀신을 귀신과 대화도 하고 그럼요. 예, 귀신을 길들일 수도 있고 예, 어느 정도 뭐 치성을 들이면 타협도 가능한 그럼요. 존재라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고 귀신한테 돈을 쓸 때에는 나를 무섭게 해줘라고 돈을 쓰는 네. 게 아니라 우리 이선에서 타협 약간 내 미래를 얘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은 내 미래를 좀 알려주면 안 될까? 하면서 5만 원, 10만 원 내는 네. 거는 그러니까 귀신한테 주면 좋지 그거를 만드는 콘텐츠 작가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돈을 귀신한테는 준다. 잘 줘요. 귀신한테는. 귀신 이야기를 네. 하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사실 내가 굳이 여기다가 네. 뭐 직접적으로 무당을 만나면 내 귀신을 그냥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친척 어르신 중에도 귀신 잘 보시는 분 계셔. 뭐 그럼요. 이런 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무당, 아는 스님 다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고 제가 이거 단적으로 언제 느꼈냐면은 네. 제가 맨날 우리 학생들 물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압구정 현대 네. 아파트 네. 귀신 들려가지고 5억에 나왔어. 네. 삽니까 안 삽니까? 저요? 네. 당연히 사죠. 당연히 사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예.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5억에 나왔다? 네. 이거는 귀신 할아비가 들려도 사는 거예요. 네, 사는 거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 절대 안 사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개념이 달라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그 말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아는 용화 무당이 있는데 굿 한번 하지 뭐. 네. 부닥거리 한번 하면은 이렇게 5억 플러스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억 5천회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전세로 돌리고 가지고 있다가 나 외국 나가 있다가 네. 오르면은 그때 팔지 뭐. 세입자분들이 좀 이렇게 고생도 좀 하시고 그럼요. 뭐 이러다가 뭐 귀신 그 중에 좀 이렇게 좀 항마력 강하신 그럼요. 분이 귀신 이렇게 떨쳐내시면 세입자분한테도 전세값 한 1억 낮춰가지고 주면은 바로 팔려요. 바로 세입자 들어와요. 한국 사회는 이게 굉장히 초자연 현상에 강하고 부동산을 두려워하는 그렇죠. 사회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공포 콘텐츠의 역할이 사실 이런 쪽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범죄물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사람은 무서워요. 추격자 같은 네, 그런 그렇죠. 영화 같은. 그래서 스릴러나 범죄 영화가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해외로 치면은 좀 호러 장르의 어떤 무서움과 긴장감을 주는 장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스토커 살인마랑 네. 예, 이 집에 깃든 귀신이랑 어느 쪽을 상대하겠냐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뭐 집에 든 귀신 정도야. 뭐 귀신이야 뭐 이따 보면 언젠가는 가겠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스토커는 무섭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무섭죠. 나한테 위해를 가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귀신이야 나를 조금 잠을 좀 편하게 못하게 잘 뿐이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지 않거든요. 얘는 오히려 통제 가능하다. 그렇죠. 길들일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호러 콘텐츠에 대한 IP를 만들 때 이거를 호러 콘텐츠의 IP를 외국처럼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이러긴 쉽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호러 콘텐츠나 공포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교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약간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좋아하세요.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괴담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약간 예능 프로그램처럼 토크쇼처럼 만들면 서로 출연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겪은 괴담 얘기하고 이런 건 오히려 그런 거는 오히려 엄청 좋아하고 되게 잘 먹힐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이제 호러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지 별로 공감 못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약간 또 좀 안 팔릴 것 같은 호러 컨텐츠를 사가지고 저예산으로 만드신 다음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약간 수순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작가님의 가설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설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근데 왜 호러 장르에 끌리세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호러 장르에서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오컬트 쪽. 초자연현상이나 오컬트 쪽에 좀 끌리는 면이 있는데 그 오컬트라고 하는 장르가 좀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호러 공포 콘텐츠는 어떤 게 있냐면은 금기의 어떤 존재. 한마디로 뭐 제이슨 그 13일 금일 제이슨이나 혹은 이런 공포의 대상자한테 관항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희생자니까. 근데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갈 뿐이죠. 도망갈 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력하거든요. 근데 오컬트는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에게 그들과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의 어떤 기술을 줘요. 그래가지고 대결 구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대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포의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들과 싸울 수 있어가 되기 때문에 좀 무서움이 덜해요. 뭐 파묘가 됐든 엑소시스트가 됐든 뭐 한국 무속인이 됐던 뭐 이렇게 서양의 카톨릭 사제가 됐든 간에 뭐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싸울 수는 있는 거죠. 싸울 수는 있는데 다른 호러 장르들은 되게 무서운 것 중 하나 특히 고어 장르 그런데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싸우면 갑자기 영화가 안 돼 버려요. 안 되죠. 뭐 장르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뭐 여학생이 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칼을 든 살인마가 왔는데 거기서 싸우면 호러가 아니고 그냥 뭐 격투물이 되는 건가? 여학생이 갑자기 막 너무 잘 싸워. 막 무공을 익혀가지고 막 이게 무리민처럼 싸워.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미디물이 돼버리는 거죠. 코미디가 되죠. 칼을 들고 오는데 총을 꺼내가지고 칼 내려라 뭐 이러고 얘기하면은. 이건 뭐 호러도 아니고 그런 약간 이상한 장르가 해외엔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호러 코미디 장르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실 호러는 코미디랑 되게 결부가 잘 되는 장르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틀기를 하기에도 한국은 이제 호러 장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호러 장르가 오컬트인 건 알겠는데 호러 자체에 끌리는 이유? 그거는 뭘까요? 무서움에 대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항을 통해 가지고 사실 개인은 소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멸할 때 어떻게 되냐?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소멸해요. 저는 그 그로테스크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혹함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개인이 질량감 있는 시스템과 어떤 조직에게 이렇게 소멸되고 끔찍하게 어떻게 보면 짓뭉개지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발상을 얻어서 작품들을 계속해서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각을 묘사할 때 공포감이라는 감각이 아주 효과적이겠군요. 저희가 멋진 신세계를 얘기하고 나서 일부러 이 얘기를 하니까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웹소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청강대 웹소설 전공 교수로 계시는데 네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네. 웹소설을 대학교에서 정식 커리큘럼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청강대가 유일하죠? 네. 청강대랑 다른 학교도 몇 개 있는데 네. 좀 웹소설만 이제 단일 전공을 하는 데는 저희 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아,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습니까? 보통 청강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그 웹툰이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유명한 학교라서 네. 이미 이제 서브컬처를 하는 그 분들한테는 워낙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이미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웹소설이라고 하는 일종의 텍스트 컨텐츠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데는 다 이미지 컨텐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미대 출신, 미대 입시에서 분리해 나와가지고 시즌에 잡혔기 때문에 좀 미대 입시라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글쓰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창과 쪽 하던 그 입시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넓게 가져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잠깐 이렇게 나왔지만은 순문학이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어떤 목적성과 네. 장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과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순문학은 아무래도 이런 순수 예술의 영역에서 문학을 형상화하기 위한 글쓰기를 공부한다면 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좀 더 기능적인 글쓰기에 네. 가까워요. 작가님이 그 가르치시는 네. 작가님이 강의하는 과목은 네. 이름들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웹소설의 이해라는 과목을 해서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웹소설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웹소설이 무엇인지를 좀 뭐랄까 15주 동안 되게 좀 길게 말해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장르 소설, 웹소설 차이 저도 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가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네. 웹 콘텐츠 작업 과정이 장르 소설 쓰기랑 많이 다르다. 다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히 네.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르 문학은 그래도 문학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순문학과 오히려 같이 묶이는 면이 많아요. 네. 장르 문학은 기준이 뭐냐면 단행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권이 거의 기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웹소설은 가장 컨텐츠를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길어요. 네. 웹소설을 짧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웹소설은 한 화가 짧은 것이 한 편이 짧은 거지. 거죠. 근데 전체 모아보면은 기본이 남성향 판타지 무협은 기본이 12권이에요. 네. 단행본 12권짜리, 그 다음에 더 길게는 20권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긴 장르, 이 긴 분량을 소화하기 위한 서사 구조가 아예 단행본 한 권짜리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완결이 되지 않은 채로 네네. 연재 중에 그렇죠. 이미 독자들이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재를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스킬들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연재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습 과목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웹소설이 이제 많이 그 어떤 산업 규모가 네. 주목을 받고 맞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웹소설 전공도 생겼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제 막 혼란스러운 네. 제가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제 시장이 포화 상태에 네, 이르렀다. 뭐 이제 약간 레드오션이 됐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그런가 하면 뭐 카카오는 뭐 미국 진출을 시도했다가 네, 네. 굉장히 큰 손해를 맞습니다. 보고 이렇게 회사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뭐 세계로 나아갈 콘텐츠인가 아닌가 네.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뭐 이게 질적으로도 어떤 뭐 도약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냥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 있을 것인가 막 이제 사람들마다 헷갈려하는 것 네, 같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 규모를 보면은 웹소설 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게 1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진짜. 웹툰이 한 2조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웹소설이 1조 4천억인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좀 한 6년 전, 5년 전만 해도 전체 시장이 200억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1조 4천억으로 되게 급성장을 한 거고. 몇백 배가 성장한 엄청 빨리 건가요? 성장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해외 진출이 안 된 상황이에요. 국내 내수 시장만 이 정도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시장이 크고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작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웹소설을 쓰겠다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허수가 좀 있어요. 허수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본인이 좀 원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는 작가는 한정돼 있는 거 느낌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진 작가들이 들어오기에 약간 진입장벽이 예전보다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신진 작가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네. 규격과 어떤 장르적 법칙과 장르적인 어떤 뭐랄까 좀 문법들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른 채로 생초짜로 들어오기에는 이미 너무 프로페셔널한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준비가 아예 없이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진입 장벽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렇다고 시장이 뭐 이제 더 안 커진다 이런 건 아니라고 아니죠. 보시는 거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게 네. 순문학에 비해서는 엄청 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순문학은 등단한번 하려면 10년 이상은 문장을 마치 이제 박마강 노인처럼 열심히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웹소설은 문장은 그렇게까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네. 물론 문장을 잘 쓰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 문장이 뭐 안 좋다 해서 그게 아예 대비를 못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장르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인풋이라든지 네. 혹은 그런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내가 막 문장을 무지하게 잘 써가지고 이 문장으로 다 휩쓸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고소 잘 쓸 거냐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2부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 작가님의 활동인데 괴이학회 활동도 네. 하고 웹소설 교수님으로서 활동도 하고 말씀도 들었고요. 뭐 공포 장르에 대한 작가님의 분석도 들었고 또 작가님의 이제 글쓰기 과정 이런 것도 들었는데요. 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루 일과 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이제 게스트한테 네네네네.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요즘에 방학이어가지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이제 방학에 학기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업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수업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로 일과가 많이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 아기가 또 있다 보니까 같이 네. 또 육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사실 요즘 글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아침이나 낮 시간에는 육아와 일종의 그 학교 일 뭐 회의도 많다 보니까 네. 하고 이제 거의 한 저녁 끝나고 한 8시 넘어서 그때쯤부터 조금씩 이제 작품을 좀 쓰고 네. 연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에 7편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그 한 편씩 쓰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좀 주말 같은 때는 좀 몰아가지고 네. 최대한 이제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 하루에 3편 이상 쓴다든지 그렇게 이제 계속 수를 맞춰가지고 세이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편이 보통 5,000자. 네, 5,000자. 요즘 좀 줄어가지고 5,000자 좀 넘으면 돼서 한 A4 용지 4장 정도? 그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자, 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또 웹소설하고 또 장르 문학은 또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웹소설은 그래도 좀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 쓸 때 2시간 이내로 끊으라고 하거든요. 네. 너무 길게 끌면은 또 너무 내용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계획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좀 고민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웹소설 전공이 이제 한 5년 넘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전공인데 네. 이 전공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제가 적어봤습니다. 수시 1차가 9월 8일부터 9월 8일. 네, 네. 9월 30일까지 모집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런 서브컬처나 내지는 이런 장르 문학 혹은 이제 소설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머뭇거리지 말고 네. 웹소설 청강문화사업대학교 웹소설 창작 전공에 수시 1차를 집어 넣어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에 실기 면접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몰라도 면접을 잘 보면은 올 수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럼 네. 작가님 막 얼굴도 그건 알 수 뵙고 없어요. 그런 그거는 누가 올지 면접 그거는 그때 정하기 때문에 제가 갈 수도 있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또 더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작가님 네. 인생곡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되게 고민했었는데 제가 좀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듣는 노래 중 하나가 우리 김아름 가수님의 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선. 네, 저는 모르는 노래네요. 그 약간 인디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저도 우연찮게 유튜브에 들었던 노래인데 네. 너무 제 감성에 맞아가지고 네. 약간 마음이 좀 뭐랄까 좀 그 정화가 필요할 때 네. 그런 듣는 노래여가지고 마지막 호러는 아닌 호러는 노래인 아닙니다. 네, 거군요. 오히려 호러 상황에서 좀 회복할 수 있는 네. 약간 회복의 노래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아름 작가님의 네. 선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양특집 한국의 공포소설가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호러 전문 김선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웹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